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맺힌 남자 디미남 이원섭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두 번째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논문을 소개하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논문의 제목은 디자인에서 창의적 자신감을 위한 이연현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연현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해서 뭐 이렇게 아하 하는 모멘트 아니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딱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학술적인 표현으로 이연현상이라고 해요. 오늘은 조금 더 논문의 형식에 맞게 논문의 흐름에 맞게끔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이 떨어질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수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드디어 게재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지금 창의적 자신감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게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창의적 자신감이 무엇인지 이연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창의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거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게끔 논문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글을 읽는 재미라든가 왜 이 결론이 나왔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조금 자극시켜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짚어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이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창의적 자신감, 창의적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창의적 자신감을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연현상, 이연현상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하 하는 모멘트 아니면 뭔가를 고민하다가 딱 깨닫는 순간 이런 것들을 이연현상이라고 하고, 이연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려면 이제 자극이 어떠한 자극이 나한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대해서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기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이연 현상에 관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문 초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 내용은 이제 논문에 대한 총 요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다, 내가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다 하는 사람은 요거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문 초록에서 제가 먼저 꼭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창의적 자신감의 정의예요. 제가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3탄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새롭고 가치 있는 요 두 가지의 중심적인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창의성이라는 뜻을 말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종합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요게 이제 창의적 자신감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가능성의 연결을 뜻하는 이연현상의 과정을 디자이너가 인지하고 이연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방향은 이거예요. 보통 연구라고 하면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연구 방법 중에는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쓰는 형식이 이제 문헌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일단 초록에다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으로는 그래서 뇌과학, 인지심리학, 디자인학 이론들을 분석하여 해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목적은 그렇게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 결과를 언제 어디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조금 더 깊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한 3개월, 한 6개월
개월 정도는 내가 자신감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창의적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이자 이제 미래 트렌드 연구가예요. 미래 트렌드 연구가인데 존 나이스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본질적인 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본질을 벗어난 스타일적인 요소는 크게 변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많이 주시는 라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어찌 보면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이제 의미 만들기, 텐저블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본질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질적인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시각적인 거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 창의적인 결과를 냈었던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연현상이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왔더라고요. 저도 이 단어를 알게 된 거는 조금 늦게 알게 됐는데 이런 경험은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창의적인 뭔가를 내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을 한 번쯤은 가졌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연현상이고,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제목으로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2013년에 디자인 사고를 만든 톰 켈리와 데이비드 켈리가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디자인 사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이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과학, 디자인학 이런 연구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연구 범위와 방법이 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사실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1992년에 제일 처음에 외국에서 먼저, 해외에서 먼저 연구가 되었고,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시점이 2002년부터예요. 역사가 짧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 내용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면 보통 크리에이션, 이게 이제 창조라는 뜻이고, 크리에이티브 뭐 이러면은 창의성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데, 보통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창조적 자신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창조는 이제 비롯할 창질조, 그래가지고 이제 없던 것을 처음에 만들어냄, 쉽게 말해서는 뭐 천지창조, 종교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고, 그리고 창의는 비롯할 창의 뜻의 해가지고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어내는 것 할 때 유에서 유를 연결시키는 게 창의고,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제 창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re is no new things under the sun.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적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제 논문의 흐름에 좀 더 적합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창조라는 단어보다는 창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논문을 읽으실 분들이 좀 읽을 때 방해가 안 되도록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신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은 보통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데,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있고 없는 상태가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죠.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했나, 이게 꾸준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가 캐나다의 심리학자인데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이제 논문을 찾아보다 보면은 보통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가장 연구한 학자가 이제 알버트 반두라인데, 그분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는 to have mastery experience. 그래서 전문적인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롤모델의 성공 관찰. to observe a role model's success.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거를 관찰했을 때는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 롤모델일 텐데, 그 롤모델이 무슨 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멋있는 책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관찰했을 때는, 아, 나도 언젠가 저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설득, to get social persuasion.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지금 뭔가 잘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여. 뭐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칭찬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 및 감정 상태의 안정, to ensure well-being of somatic and emotional status 해가지고, 내가 뭔가 저도 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화장실에 많이 가거나 뭐 이런 그 컨디션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뭘 해도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가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신체 및 감정 상태의 안정, 요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요런 것들을 조금 내 자신감 회복에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반도라는 사람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1997년에는 웨인스버그 골드라는 사람이 자신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자신이 원하는 과제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87년에 베넷 프라이비치라는 사람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하는 내면적 지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좀 주목했던 정의인데요. 한 가지는 신념이고 한 가지는 정의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믿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식은 조금 더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자신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할 때는 신념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어서 하면, 1992년에는 또 그리츠와 미첼이라는 분이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앞에 부분을 좀 포괄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개인이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및 혹은 신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연구는 이제 2011년에 텐 롯간스라는 분이 창의적 자신감의 척도를 조금 더 분석을 했는데, 아이디어의 생성, 집중, 애매성 허용, 독립성, 작업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창의적 자신감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유경 조한익이라는 분이 한국심리학회지에서 2016년, 얼마 안 되죠? 한 7, 8년 전인데, 그때 이제 창의적 사고, 창의적 수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고, 창의적 사고, 자기 효능감, 창의적 수행, 자기 효능감, 이렇게 해가지고 9문항, 11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연구된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그 논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톰 켈리와 데이비드 켈리,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창의적 자신감이랑 자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정의는 이제 조금 더 큰 의미로서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설명인데, 이제 본 연구, 제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나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의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지식을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연 현상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극이라는 단어랑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극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번역은 뭐 스티뮬러스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말, 행동, 글,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요거를 저는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인간공학 101이라는 책에서 인터뷰 6탄인가 5탄인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내용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극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전달이 되며 전달된 자극은 선별, 해석, 지각, 인지의 과정을 뇌에서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빵을 굽는 냄새를 맡았을 때 이제 그게 하나의 자극이 되고 나한테 이게 빵 냄새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향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거는 빵을 굽는 냄새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관계가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빵이 오는 냄새의 방향을 조금 더 자기가 지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는 지금 빵을 먹고 싶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저는 디자인 인간공학 101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 단순하게 그냥 이론성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책을 읽고 요러한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보면 자극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한 번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다음 자극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억에 관한 이해가 있어요. 기억은 제가 아주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뇌과학이라든가 신경과학, 뇌심리학, 뇌과학 이런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래들리의 연구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작업 기억이 있고 중앙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 작업 기억에서 잘 정리된 부분은 장기 기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극이랑 조금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극이라는 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뇌로 연결되는 시간이 0.5초에서 3초가량이래요. 0.5초에서 3초가량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3개에서 7개 정도의 단위 용량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청킹인데, 청킹이 작업 중인 기억이 연결되면 5초에서 15초 정도 사이에 7개에서 9개 단위의 의미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의미 단위를 이제 청크스라고 하고, 그걸 이제 잘 하는 거를 청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킹을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죠. 폴더 7개의 폴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두고 나면 장기 기억으로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이 A 폴더라는 곳에 있는 아이디어 하나, E 폴더라는 폴더에 있는 아이디어 하나,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 했었던 이거 했었던 이거 남들은 생각 못했을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하나의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폴더를 폴더화 시켜서 자신이 뇌라고 생각하고 폴더화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이렇게 좀 띄워놓긴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조금 뇌과학에 대해서 너무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조금 기록에 남기고 싶은 부분은 요 4가지 작업대가 있습니다. 중앙관리자, 음운루프, 시공 메모지, 일화적 버퍼 해가지고 이제 브래들리의 연구를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미지로 한번 보고 나면은 기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을 하면은 집중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의 적정한 균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집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제 휴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한 2006년에 런던의 택시기사가 MRI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뇌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억력이 상실된다,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창의적 연결도 많이 하고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계속 뇌를 쓰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고 책을 읽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기억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기억을 근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주 쓰고 자주 활용하고 하다 보면은 기억이 많아지고 장기 기억에 있는 많은 기억들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극과 기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연 현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연 현상이라는 말은 영어의 표현에서 온 거예요. 영어 표현은 이제
바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소시에이션, 바이는 이제 두 개, 뭐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연구를 했던 분은 이제 아서 캐슬러라고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이 생각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구했는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주장했고 그에 져서 창조의 행동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이현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을 때, 몰입을 할 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관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관계를 발견하고 서로 맺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기존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찌 보면은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깊숙하게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던 기억 두 가지를 연결시킬 때는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현현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일렀나 모르겠는데 요거를 한번 띄워 놓을 테니까 요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게 두 가지의 다른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맥락에서의 한 아이디어, 이 부분에서의 한 맥락에서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띄워놓을 예정이고, 이항현 교수님의 논문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이너의 맥락적 경험과 통찰력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에는 이제 이현 현상이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프로세스로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insight, preparation, incubation, illumination, verification 이렇게 5가지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현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무언가에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거를 파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순간, 예를 들어서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다거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래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다른 일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됐구나 라는 순간, 그거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로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유레카라는 표현이 있죠. 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이 부피를 판단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아하 하는 모멘트, 또 와우 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이현 현상이라고 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바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를 보고 두 가지를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현 현상은 스스로의 판단에 기존의 것과 다르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결, 놀라움을 느낌, 그래서 감각기관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나 내가 뭐 미래에 이런 거를 해야지 하는 상상,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뭐 꼭 요거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연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현 현상이고, 이현 현상을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에 나와 있는데,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논문에서 제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티베트어에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연적이라는 단어랑 제일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자연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딸이 이제 6살인데 제 딸이 얼마 전에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A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뭐 B, C, D라는 단어가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연결이 안 됐던 표현인데 A랑 D를 갑자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하니까 제가 우리 딸은 되게 창의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깊숙하게 하다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사람은 좀 창의적인 사람이네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 현상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이 왔어요. 첫 번째 제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긍정적 자극의 적절한 시점에서의 전달이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자극이 이렇게 와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자극이 뭐 적절한 시점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자꾸 살을 빼라 이러면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한 예시처럼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살 빼니까 보기 좋아.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창의적 자신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의 축적과 성취 목표이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작은 성공이거든요. 작은 성공을 해보면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자신감 회복된 걸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내고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일단 작은 성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로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이루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성취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성취를 통해서 창의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책으로 쓰신 분도 있어요. 성취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버나드 로스라는 분이 또 쓴 책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결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연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감각, 기억, 상상을 통한 연결의 활성화이다. 제가 그 설명하는 내내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이 연결입니다. 연결.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다. 예상치 못한 것의 연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캐럴 드웩이라는 분이 성장형 마인드셋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지난번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비판,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창의적 결과,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판에 대해서 옳더라도 무시함, 요거를 추가를 했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판에 대해서 비판으로부터 배움, 요거를 조금 강조를 했었고, 창의적 결과에 대해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재능에 집중한다. 그 대신 반대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서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정에 집중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수준에 정제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 그리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판으로부터 배우고 리서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 요게 이제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리서치라는 단어는 제가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살짝 띄워놓을게요. 한번 기억을 회생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 간단하게 4단어로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긍정적 자극, 창의적 경험의 축적, 이연현상의 이해, 성장력 사고방식의 활용, 요거를 이제 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논문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제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논문을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홍보하는 영상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구글 스칼라라든가 뭐 논문 검색 사이트에 조금 더 친숙해져서 논문을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뭐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영상만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논문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재미를 느끼고 창의적 결과를 내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거나 조금 더 그때 이런 거였지, 뭔가 막혔을 땐 딴짓을 해야 돼,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얻고 활용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